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단체들의 우려가 크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회가 언론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권력비리 보도를 원천 차단하는 정권말 언론통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 집단 면역을 하려면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꼭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는 지금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과연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제주도 현지와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 태풍 상황과 주의할 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을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끝으로 나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는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였는데 뭐가 쟁점이 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박범계 장관의 발언과 이제 여야 의원들의 질의였는데요. 네. 박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회동에 대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편데 대해서 만남만으로 수사한다면 수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하면서도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눈길을 보았습니다. 네. 박 장관은 또 자신이 전날 법사위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최소한 전달짬이 확인됐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무슨 근거냐 이렇게 따지자 제보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또 텔레그램이라는 조작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또 조 씨가 대검과 공수처에 한 진술 등이 근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박 장관은 또 4가지 정도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측근이다, 이런 판단도 재차 강조를 했고요. 이 너무 제보자 진술에 경도돼 있는 게 아니냐, 야당이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선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야권 등에서 이 사건을 과거 김대엽 사건 등과 비교하는 데 대해서도 사건이 다르다 하면서 김대엽 씨가 제시한 녹음 파일은 전문, 그러니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을 담은 것이지만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있고 조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그 어제부터 이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전격적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사실상의 합동수사에 가까워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단계적 일상 전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면서요? 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언제쯤이 되겠느냐,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김부겸 총리에게 이렇게 질의했고요. 이 김 총리는 10월 말 정도에 전 국민 2차 접종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의료 체계가 이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위드 코로나 준비를 잘하시고 빨리 백신 도입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영업할 자유를 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국민 지원금을 줬을 땐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이의제기가 많다. 그래서 국회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했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이 시기에도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분들, 안정적 봉급을 받는 분들도 있다 하면서 그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재정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을 둘러싸는 의혹들도 지금 여론에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제가 앞에서 전해드렸던 이 고발 사주 관련도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전 지사 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남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이 대장동 사건을 들어보셨느냐, 그 이재명 지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 이 지사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박범계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박 장관은 공수처에 고발된 걸로 아는데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다. 또 검찰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영두 의원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그 유엔 인권이사의 서한이 이제 국회에 너무 뒤늦게 전달됐다, 이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최 의원은 8월 27일에 아이린 칸 특별보호관의 서한이 발송됐는데 국회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이 9월 1일이었다. 그래서 의장도 여야 지도부도 모르다가 다행히 급선회를 하긴 했는데 이 자칫 모르고 이게 표결을 할 뻔했다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이 언론 자유의 가치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도 허위 사실에 피해를 당하는 분들, 또 고위공직자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아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정도까지 좁혀진 걸로 안다. 이렇게 국회 측에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아까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다, 이런 취지를 강조했는데요. 서 의원이 사례로 든 거는 국민들이 코로나 집단 면역을 하려면 6년 4개월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등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이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게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년이 걸린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도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에 이게 속도가 너무 나지 않아서 이런 추세라면 3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여서 가짜뉴스 사례로 들기에는 좀 부적합한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제 끝났는데 올해 대정부 질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서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정감사도 좀 뭐랄까요, 여론의 관심도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요. 여론의 관심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 본업에 쏟는 관심이, 그 본업에 좀 이렇게 그 몰두하는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선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국감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해주셨네요. 근데 국감 소홀하면 안 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전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식 남양유업 회장,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이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을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였고요. 그리고 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환불 사태를 일으킨 이 머지플러스 포인트 사태 관련, 그리고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그리고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부 수수료 착취 문제, 이런 문제를 묻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근데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꼭 이럴 때 해외로 출장 가거나, 아니 지금은 해외 출장 가기 쉽지 않으니까 꼭 무슨 행사가 있던데요. 네, 이게 국회에서 원래 증인으로 요구하면 이제 국민은 응해야 되는 게 의무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뭐 생업상 또는 뭐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국회가 재소환을 하면 응해야 되고, 만약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까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고발이 된다고 해도 그냥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뭐 물론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번 불출석을 했었고 2018년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점 관련 사유 때문에 2013년, 2019년 두 번 이제 국감의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두 번 다 불출석을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이번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요. 자, 정무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좀 치열했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국정조사 특별검사 카드를 동원해서 이 성남시 대장지구를 파헤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정감사에서도 뭐 정무위뿐만 아니라 뭐 국토위 행안위에서도 관련 증인들을 대거 이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정무위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국민의힘 측이 주장을 했는데, 다만 실제로는 오늘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 전략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08명 중 찬석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인데요. 오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13명 중 이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 등 3명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로 예정돼 있던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이 취소가 됐어요. 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 예정됐던 호남권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을 민주당에서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광주의 현지 주간 방송사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건데요. 민주당 선관위는 이제 기자들 또 각 후보 측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서 주간 방송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추후 일정은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5시 반부터 이 광주 MBC에서 호남권 지상파 8개 방송사 주최로 9차 TV 토론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언제 다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석 전에는 안 되는 당장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당장 지금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이고 추석 이후에 호남 경선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원래는 그 호남권 경선을 하기 전에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대의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인데, 그렇죠. 자칫하면 호남권 경선이 끝나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호남이 민주당 경선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이게 뭐 TV 토론은 이렇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대전, 지금 아무래도 호남 경선의 영향일 것 같은데 다시 치열하게 불붙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한동안 좀 잠잠했나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서훈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이재명 지사 측의 이른바 그 대장지구 개발 의혹 관련해서 몇 사람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 개발이냐면서 당연히 100% 수사해야 된다. 수사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어제도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례 이걸 비기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MB는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겠느냐.
이 지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우원식 의원 오늘 SNS에 쓴 글에서 경선 불복으로 당을 분열케 하려는 것이냐 걱정이 많다면서 금도를 훨씬 넘어선 형님, 그러니까 설 의원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형님의 막말을 접하고 기가 막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 의원은 또 어찌 대장동권을 MB와 비교할 수 있으며 감옥은 웬 말이냐, 경선의 패배에도 이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SNS에서 네거티브를 반복하고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현 대변인은 다만 또 이 전 대표 측을 겨냥해서 총리 지명을 받자 전남도지사 시절 본인 부인 그림을 비싸게 사갔던 사람들로부터 그림은 회수하고 값은 돌려주지 않았다. 또 후보 측근 세 분의 석연찮은 죽음이 있었고 그림 회수를 담당했던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자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봤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왔을 때도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 다시 네거티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2위 후보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1위 후보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아무 논란이 안 일어나고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없이 그대로 판이 굳어지니까 쭉 유지가 되면 계속 자기가 1등을 하니까 네. 굳이 먼저 이제 네거티브나 이런 상대방을 자극하는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2위 후보는 입장이 좀 다른 면이 있겠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결선 없이 가자는 것은 경선 공포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당내 진상규명 TF를 꾸렸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과 배당 방식을 결정한 것이 누군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정밀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물론 그 외 다수 관련자를 불러 진상조사를 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면서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 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역시 오늘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이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개발이 아닌지 따져보고자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현승 의원 그리고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이 TF 팀원들은 오늘 오후 대장동 현지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역공도 시작이 됐어요. 네, 이재명 지사 측 송평수 대변인은 오늘 이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7년간 화천대유 핵심 부서에 근무했다면서 이것은 대장동 제1야당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 아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또 정치 공작이 의심되는 정부 출처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공개 의뢰했어요. 네, 이재명 지사 저번 조선일보는 손을 떼라 이 연설을 했을 때부터 이 의혹 관련해서는 상당히 초반부터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기되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하면서 이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다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뿐이 아니다. 수사 결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 또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낙이적 마타도어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당내 친문 인사로 꼽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을 했네요. 네, 오늘 홍 의원 또 김종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3명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공개 선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미완의 과제를 가장 잘 채워갈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모두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정 전 총리가 사퇴한 마당에 당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주자인 또 이재명 지사가 어느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또다시 갈등과 적대로 가서는 안 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보죠. 이제 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첫 TV 토론회를 가졌어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일단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총장도 맞공격을 하면서 약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격하는 하태경 의원이 좀 이렇게 몇 마디 비판을 하긴 했는데 네. 별로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그냥 홍 의원이 이렇게 잘 노련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우선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주자의 공방전이었는데 홍 의원은 오늘 이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 순서가 되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시킨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다. 또 보수 진영 괴멸에 앞장서서 1000명을 소환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했다면서 보수 괴멸의 원죄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보수 괴멸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홍 후보가 당대표를 하실 때 2018년 지방선거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홍 의원이 급하게 내가 주도권이다. 깜빡 그만하라. 이렇게 끊었는데요. 아무튼 네. 그 윤 전 총장은 그 적폐청산 수사를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제가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다.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TK 지역 가가지고 한 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그 주자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이 홍 의원은 우리 캠프가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으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이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실 성명불상자라고 사실상 이제 자신 캠프 관계자를 그 고발장에 적시한 거를 네.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처음엔 이렇게 부인을 했다가 우리 캠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퍼뜨린 게 아니고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이 두 주자 관련해서 눈길을 끈 부분 중에 하나는 황교안 전 대표가 이 두 주자에게 공통적으로 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달라 이런 촉구성 네. 질문을 했는데요. 좀 두 사람의 태도가 약간 상반됐던 게 홍준표 전 의원은 약간 피해가는 아웃복싱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저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한테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는 황 대표가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또 이제 네. 그래서 황 전 대표가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투표지가 이상한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홍 의원이 나는 그 투표지 본 적 없다.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저도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종로구에서 동별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나 사전투표 비율이 일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잘 검토해보겠다. 약간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대법까지 가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대법까지 간 사건 자체도 사실 뚜렷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몇몇 이제 문제가 제기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제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지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실 똑같은 주장이 사실 2012년 대선 이후에 그때는 당시 진보 진영을 자처한 쪽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좀 이런 주장과는 좀 선을 긋자 이런 그 대체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또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곽재훈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토론회보다 곽재훈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게 더 재밌는데요. 예, 지금 오늘 TV 토론회 주자별 득실은 어때요?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련함, 그다음에 어떤 토론에 임하는 기술적인 면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좀 평소 이제 홍 의원의 성향과 좀 맞지 않는 발언을 몇 가지 선보여서 이제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국 사태 수사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과 문답을 주고받다가 네. 과잉 수사를 했다.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네. 이런 수사는 없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후에 뭐 이른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아니 어떻게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이 좀 나왔고요. 네. 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아니 6개월 전에 대통령 될 결심을 한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뭐 경제 안보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뭐 최재형 후보 안상수 후보 등등 모두가 이제 거의 정책 관련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 거의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좀 토론회에 임하는 좀 어떤 능숙함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걱정했던 것보다 아니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상당히 답변이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윤 전 총장 캠프 쪽 인사하고 오늘 만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토론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 오늘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배신자라는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은 충신이냐 이렇게 강하게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상속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어요. 상당히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네, 뭐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다면서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 전 원장은 오늘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다면서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뭐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뭐 최 전 원장 캠프에 있었던 김영우 전 상황실장마저 좀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논란이 예상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견제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토론에서도 사실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요.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가 서류를 만들어 전달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조금 전 이제 JTBC 방송 뉴스에 킥스라고 하죠.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이 판결문을 이제 조회한 사람 중에 이 손준성 당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다. 다만 이것은 열람한 사실까지는 이제 밝혀졌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다운을 받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제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제주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직접 영향권에 있는 제주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 수협 현승준 주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귀포 어느 쪽에 계십니까? 서귀포 지금 서귀항에 있습니다. 아, 항이에요. 네. 지금 서귀포항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비바람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소강 상태지만 그 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도로에 물이 고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바람도 불긴 했는데 글쎄요. 저희 태풍이 올라온 그 시간대에 지금 바람이 아주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마 그 경로를 보니까 오늘 밤 지나면서 제주도를 이제 거쳐서 나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좀 날씨가 나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 피해는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빗물이 뭐 주택 및 상가로 범람할 정도는 아니어서 뭐 일단 뭐 비나 바람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서귀포항에는 지금 선박들이 다 지금 태풍 때문에 다 정박하고 또 고박 작업도 하고 다 그러고 있겠네요.
네네. 일단은요, 선박들은 안전하게 밧줄로 다 단단하게 결박해서 네. 지금 태풍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주민 대피령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저 대피령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조용한 상태라서. 예.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용하다가도 한 2시쯤에 네. 좀 이제 새벽 2시부터 해가지고 좀 바람도 세지고 비도 좀 강해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서 이제 큰 피해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시설물 피해 상황이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것도 없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다행입니다. 네네. 지금 새벽쯤 정도에 서귀포 네네. 쪽을 지나면서 지금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까요. 좀 긴장 네네. 놓지 마시고 대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황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귀포 수협 현승준 주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제14호 태풍 찬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노웨더 대표이신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명예교수님이 연결해서 태풍의 현재 위치와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4호 태풍 찬투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예, 위성으로 보면 대개 서귀포 남남쪽 한 180km 해상에서 지금 북동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아마 말씀하세요. 지금 세력이 서귀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력이 시속 한 100km 정도 바람이 동반하고 이것은 아마 내일 오전까지도 같은 정도로 세력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는 약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가 이 정도 영향권에 들면 상당히 비도 많이 내리고 강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귀포 항에 나가 계신 분하고 지금 방금 전에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사진을 보면 태풍이 이렇게 하나로 된 구름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 내리는 구름 뭉탱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고 바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소강 상태라고 해서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벽 한 3시쯤이면 가장 서귀포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요. 계속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찬투는 역대 그 어느 태풍보다 이동 경로가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예, 보시면 올라오다가 지그재그 됐는데 태풍이 우리 보통 알려지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 해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남쪽에 더운 열기를 가진 태풍을 북쪽으로 미는 힘하고 또 그걸 막는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가 세력 다툼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 또 뒤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한 이틀 정도 그걸 했는데 그거는 아마 양쪽 세력이 팽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찬투의 이동 속도가 느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하니까 찬투가 어디로 움직이질 못하고 그쪽에서 맴돌고 있었는 거로 보입니다.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보통은 굉장히 빨리 한 하루 반나절 정도면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예, 아마 이제 오늘 밤을 지나면 이제 태풍이 소멸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느렸지만 오늘 밤부터 새벽 지나가면서는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최대 고비는 언제쯤이고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는 내일 오전까지는 정오까지는 대략 지금 강도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유지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띠가 여러 띠로 돼 있어서 비가 왔다 말았다 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내일 새벽 3시쯤이면 서귀포 남쪽 한 50km까지 왔다가 네. 내일 뭐 자정 12시쯤 되면 정오쯤 되면 그 여수 남쪽으로 한 160km 정도까지 올라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그 160km면 시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서울역에서 대전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서 대전거리 좀 여수에서 남쪽으로 와 있고 네. 그 이후에는 대마도 남쪽으로 해서 일본 본토로 들어가면서 내일 자정쯤이면 거의 태풍으로서는 일생을 마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들었을 때 이 풍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를 뿌리는 양, 강우량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뭐 풍속은 지금까지 부르는 걸 보면 제주도 쪽에서는 뭐 대개 시속으로 따지면 한 80-90km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차 달리는 정도가 됐고요. 전남권에서는 한 70에서 80km 시속 이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이런 정도가 불 때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수도 거의 뭐 제주도 한라산 쪽에서는 왔는 게 보면 다 이래 우리가 모았다 그러면 거의 어른 허리쯤 올라올 수 있는 거의 1m 가까이 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오는 비도 문제지만은 이것들이 또 지하에 스며들고 있고 그러면 또 뭐 제주도라서 그게 저기 물이 잘 빠지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비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가 더 오는 거니까 아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태풍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떨까요? 아마 태풍으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날씨는 바람 불고 비가 오는 거는 아마 내일 오후면 내일 뭐 저녁 때쯤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구름은 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태풍이라고 우리 영향이라 하기는 좀 힘들 거. 날씨는 비도 그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기예보에서는 기상청 일기예보에 보면 추석 당일은 남쪽으로는 비 올 확률이 좀 많은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태풍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특히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뭐 태풍 가는 게 이제 저는 뭐 중심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심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은 기상학자들이 이 이동에 들어가니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실제로는 그 주변에 날개처럼 달려 있는 그 비구름하고 바람대죠. 그러니까 태풍 반경이 대개 뭐 200-300km 되니까 중심이 꼭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개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 남해안을 다 덮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대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늘상 저희들이 태풍 오면 하는 게 강풍하고 호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뭐 언론도 그렇고 이야기해서 뭐 입간판이 안 떨어지게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간판 새로 고쳤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효과가 별로 없고 해서 평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태풍이 닥쳤을 때 할 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워낙 지하 공간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지대나 또 해안가에 있는 데서는 뭐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지하 뭐 시설들은 좀 사용을 자제하고 주차장도 미리 좀 대피 장소를 해서 차들을 미리 지하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침수 지역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펌프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늘 펌프가 가동되고 있으면 뭐 고장이 난지 금방 아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면 이게 안 돌아갔을 때는 뭐 순식간에 물이 들이차니까 지난해 부산 지하차도에 났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명예교수였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헝다그룹 파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 헝다그룹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채권 거래, 회사채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주 부분적인 거래 재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파산할 것이다 이런 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주택 구입자가 아직 주택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뭐 아니면 주택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헝다그룹의 부채가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3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엄청나죠. 여기다가 미수금까지 한 170조 원 정도 돼서 한 5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규모가 엄청나죠. 근데 이 기업이 일종의 왜 요즘에 영끌한다 그래서 영원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렇게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정말로 빚을 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경험도 없으면서 너무 많은 분야의 문어발식 투자를 해놨는데 이 담보가 됐던 부동산 이 가격이 갑자기 최근에 중국 정부가 뭐 공동 부유네 아니면 뭐 긴축 정책이네 해갖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이 담보 자체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헝다그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회사채 시장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판매하고 이런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업들도 있었어요? 네, 원래는 뭐 부동산이 중심이었고요. 그런데 아예 이름도 서구에 이 차이나 에버그란데 이렇게 이름을 알리면서 이 1997년에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로 확장을 했냐면 금융이라든가 건강관리, 뭐 여행, 그리고 생수, 식용유, 분유까지 만들고요. 심지어 전기차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확장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아니 이게 문어발도 이 정도면 진짜 관계없는 분야를 다 뛰어든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97년에 창업한 회사가 2017년에 이 휘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유명한 중국의 기업인 하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떠올리잖아요. 2017년에 마윈 회장을 누르고 중국 부호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근데 이게 아주 잠깐 반짝 1위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종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모만 보면 이게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하고 미수금이나 이런 걸 합치면 500조 원이 넘는데 리먼브러더스가 그 당시에 부채가 한 7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 차이를 보면 리먼브러더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채 규모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리먼브러더스는 금융회사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또 파생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 갔는데 어쨌든 뭐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스템 위기까지 가겠느냐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약간 좀 시장에서는 약간은 아직은 좀 쉽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헝다가 소유한 부동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산 과정에서 만약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그러지 않아도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중국에는 부동산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기업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위기가 옮아붙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회사채를 못 갚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빚을 냈는데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의 어쨌든 불안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판 리먼브러더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세계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먼 사태는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을 해버리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쓰러지면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어서 나갈 가능성은 없나요? 네, 그게 지금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중국이 워낙 부동산의 이 담보를 잡고 은행들이 사실은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 진짜 이제 시스템적 위기로 갈 수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방 정부 있잖아요. 뭐 성 단위가 있죠. 이 성 단위에서 경쟁을 시키는데 경제 성장률로 경쟁을 시켰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뭐 공단을 만든다든가 해갖고 이걸로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지금 중국 인구가 뭐 그렇게 뭐 많다 해도 14억, 15억 이렇게 보지 뭐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신도시 개발된 거 지금 계획 잡힌 것만 따지고 보면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만들기 시작한 신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멍고, 이 내몽고라고 하는 네이멍고 자치구의 캉바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블룸버그가 예전에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한 300명도 안 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했을 정도로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텅 빈 신도시가 30개가 넘을 것이다라는 서구 언론들의 추측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부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중국에서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 지금 뭐 국내에서도 중국 현지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유령도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러고도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출장을 가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경제 갖고 부동산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더니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주택 보급률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대고 일본이나 미국도 60%대입니다. 이 선진국이 대충 그래요. 근데 중국은 93%입니다. 집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70년 임대만 가능하고요. 정부가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집을 분양받았는데 거기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뭐 전세를 주겠죠. 미국도 뭐 월세를 주겠죠.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도 아예 월세로 돌리는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집은 절대 월세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집을 굉장히 더럽게 쓴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팔려면 세입자한테 이게 집을 빌려줬다가 혹시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냥 빈집으로 놔주는데 뭐 지금 빈집이 그래서 5천만 채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서울이 보통 한 15년치 연봉을 모으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죠. 요즘 많이 비싸져서 최근 데이터를 하면 17년치로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중국은 44년에서 48년치 집을 모아야 상하이나 아니면 선전 같은 아니면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44년, 48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절반을 저축한다고 치면 평생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90년이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이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걱정인데 하필이면 지금 제일 먼저 흔들리는 기업이 헝다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전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헝다그룹의 위기가 설로 그칠 것이냐 현실화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냥 중국 정부가 그냥 파산시켜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그리고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일종의 정부발 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전환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얼어붙고 이것 때문에 헝다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의중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시장에서 헝다그룹을 그래도 설마 이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헝다를 살려주겠지라는 생각도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 세력이 다르다는 지금 소문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파벌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본보기로 헝다그룹을 좀 뭔가 구조조정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보다 더 나아가 파산을 시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이랑 지금 어쨌든 패권 다툼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도 굉장히 잘하는 게 지금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뭐 높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이 미국이랑 부채 비율이 비슷한 상태다.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연 이번 기회를 들어서 미국과 장기전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두 발을 전진하기 위해서 뭔가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같은 걸 좀 하고 통제된 어떤 관리가 가능할 때 지금 손을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경제는 당연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쨌든 파산 처리를 하든 뭐 구조조정을 하든 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갈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파산시킨다 그러면 아마 통제된 위기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것도 악재고 지금까지 경제에서는 악재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점만 보면서 주가가 또 오르고 채권 시장도 안정돼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안정감에서는 약간 좀 위협이 좀 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랑 동아시아 경제랑 지금 현재 좀 양극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약에 헝다그룹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작을 텐데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 특히 뭐 동남아시아까지는 좀 타격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대1로 국가들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33% 홍콩과 이 중국을 합쳐서 33%나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중국이 어쨌든 통제된 위기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소비 시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 소비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수출의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하고 디커플링 즉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주가가 차이나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약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의해서 좀 보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분명히 통제된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 문제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헝다그룹이 홍콩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네, 맞습니다. 주가가 83%가 떨어졌죠. 네. 그럼 홍콩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홍콩 증시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 점도 상당히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이 경제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지금 외국에 지금 헝다그룹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까지 우리가 또 다 신경을 써야 되네요. 어찌됐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 이 영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